인상이 역대 최고 인상률을 기록하며 7,530원으로 의결됐지만 노사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편의점주와 알바생 모두 한숨 쉬고 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의 사면 직전 구치소 접경록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최 회장은 청와대가 정하는 사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국산 명품 헬기로 알려졌던 수리운이 안전성도 못 갖춘 결함투성이 헬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치명적인 구격 미달 사항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감사원은 수리운 특혜와 관련해 장명진 방사청장 등 3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중국 청주에 시간당 91mm의 물폭탄이 쏟아져 이 지역 7월 강수량으론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민과 나들이 객들이 고립되는 등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종합뉴스 7입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2001년 이래 최대 인상폭입니다. 특히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회의장을 뜨지 않고서 표결로 결정한 것 높이 평가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남겨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안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때문에 큰 폭의 임금 인상, 곧바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에게 적잖이 부담이 될 것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자, 일일 종합뉴스 7 최저임금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인상률은 16.4%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노사 합의로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불만은 가득합니다. 윤슬기 기자입니다. 2018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은 시급 기준으로 7,530원.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6,470원에서 1,060원 오른 7,530원입니다. 1,060원은 역대 최대 인상폭이고 16.4%는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 3,770원으로 22만 1,540원이 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만원 공약 달성에 일단 청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좁히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정회를 했고 10시간 이상의 진통을 겪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이 근로자 측에 7,530원, 사용자 측에 7,300원 두 안을 놓고 표결한 결과 15대 12로 근로자 안이 확정됐습니다. 공익위원들이 6대 3으로 노동자 측에 손을 들어준 결과입니다. 노동자 측은 최저임금 만원을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은 우리 저임금 노동자 500만에 이르는 비정규 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꿈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소상공인목 위원들은 사퇴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계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후폭풍을 피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자, 리포트 보셨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이 사업주는 징역 3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의 처벌을 받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고통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3조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부 계산으로는 추가 부담의 절반 정도를 정부가 부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업은 15조 원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시급 7,530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가 추산한 최저임금 인상 수혜자 277만 명을 기준으로 기업이 추가 부담할 비용은 7조 3천억 원입니다. 정부는 긴급 당정 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3조 원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월급 인상분 22만 2천 원의 절반 정도인 12만 2천 원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계산입니다. 소상공인들 그리고 영세 자영업에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한 충분한 지원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의 계산은 다릅니다. 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 수혜자를 463만 명으로 보고 여기에 기본급 외 수당과 상여금, 4대 보험 등을 포함하면 내년에 추가로 들어가야 할 돈만 15조 원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내년에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15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셨습니다만 정부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액 7조 원이다, 15조 원이다 이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현장, 그러니까 월급을 직접 올려줘야 하는 소규모 자영업주들일 겁니다. 그렇다고요, 월급이 오른다고 알바생들도 마냥 즐겁고 좋기만 한 상황도 아니라고 합니다. 장동욱 기자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난해부터 편의점을 운영해온 허재원 씨. 역대 최대폭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걱정이 큽니다. 지금도 인건비 때문에 알바 고용이 조심스러웠는데 이젠 아르바이트생을 줄여야 할지를 고민 중입니다. 점주나 이런 직접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힘든 건 사실이죠. 내년 당장 되면 1월부터 뭐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이던지 어떻게. 월세와 인건비를 빼면 한 달에 대략 300만 원 가량을 손에 쥐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 한 달 100여만 원을 인건비로 더 써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쪽에서는 이제 돈 버는 쪽만 버는 거고 이제 자영업자들은 생활에 허덕이게 되겠죠. 편의점 알바생들은 일단 임금 인상이 반갑습니다.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10%씩 이렇게 단계적으로 매년 이렇게 인상하는 거는 10,000원 정도, 10,000원 그 이상도. 일자리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거나 업무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알바생을 그렇게 많이 두지 않고 조금만 인력으로 더 힘들게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차라리 자신이 알바를 하겠다는 점주의 푸념이 알바생들에게는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자, 이렇게 최저임금은 결정이 됐지만 속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 양측 모두 이번 결과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측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고 노동자 측은 여전히 임금이 낮다 이런 입장입니다. 윤창기 기자입니다. 최저임금 타결 직후 경총은 불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7,300원을 제시를 했는데 7,530원이 됐습니다. 15대 참담합니다. 경총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42%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고 있고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 원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인건비 인상은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최악의 경우 고용 감소 등 최저임금 인상의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으로 아마 특히 소상공인들이 아마 그 일자리 줄이기 위해서 본인들이 직접 일하고 저렇게 할 겁니다. 노동자 측 역시 이 수준으로도 생계 유지가 어렵다며 최저임금 10,000원을 계속 관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은 우리 저임금 노동자 500만에 이르는 비정규 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꿈이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 중앙회는 바뀐 최저임금을 충족시키려면 15조 2천억 원이 더 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 지원금 4조 원을 감안하더라도 11조여 원은 영세기업이 지는 부담입니다. TV조선 윤창기입니다. 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소득주도 성장을 할 동력을 했다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대량 해고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정치권 반응 이유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상생을 위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소비여력 확대를 성장 동력으로 확보하는 포용적인 성장, 즉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 증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의 또 다른 피해자인 소상공인 등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며 자유한국당은 급박한 최저임금 인상이 대량 해고와 폐업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4조 원 이상 재정을 투입키로 한 데 대해서도 국민 세금으로 막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영계를 압박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선심을 쓰고 그것을 세금으로 막아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반발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도 정치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최태원 SK 회장은 특별 사면을 받아 출소했습니다. TV조선이 입수한 최 회장의 교도소 접견록을 보니 청와대가 정하는 사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롯데 때문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걱정도 했습니다. 한우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태원 SK 회장은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년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출소했습니다. 앞으로 국가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입수한 교도소 접견록을 보면 최 회장은 발표 전부터 사면을 알았습니다. 8월 6일 최 회장은 부인 노소영 씨에게 다음 주나 월요일 정도쯤 나갈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면서도 같은 날 사촌인 최창원 SK케미칼 부회장에게 롯데가 또 뭔 짓을 할지 정치적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다 취소다라며 우려합니다. 최 부회장은 롯데도 면세점권 이런 게 걸렸는데 잠잠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롯데가 형제의 난으로 윗선에 밑보여 면세점 승인을 못 받았다며 사면에도 영향을 줄까 걱정한 대목입니다. 이어 최 부회장은 본인이 얘기한 거니까 또 그걸 뒤집지 못하는 분 아니냐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제 나와서 어떻게 할지 잘 계획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본인,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카드를 건네자 SK가 대가로 미르등 재단에 출연하고 정부 사업을 돕기로 한 것으로 검찰은 해석했습니다. TV조선 한우리입니다. 청와대는 지난주 공개한 민정수석실의 삼성 관련 문건이 2014년 8월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깊숙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의 다른 문건이 남아있는지도 추가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박근혜 민정수석실의 문건 작성 시기가 2014년 8월로 추정되는 정황이 있다며 특검에도 넘겼다고 했습니다. 7월 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2014년 8월은 이건희 삼성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지 3개월 뒤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바로 다음 달인 9월에 독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2014년 8월 당시 민정비서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었다며 우 전 수석이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메모를 직접 작성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직접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삼성 관련 논의 과정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겁니다. 청와대의 말이 맞다면 우 전 수석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처럼 남은 서류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민정수석실과 총무비서관실이 내일과 모레 청와대 사무실 전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이 가능할까요? 박경준 기자입니다.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대통령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구속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한 번도 법정에서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5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일에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이 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자 박 전 대통령 자신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19일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또다시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지만 부인 가능성을 감안해 출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을 따로 만날 당시 상황을 집중 신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문건도 물어볼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박금주입니다. 네, 한때 명품 헬기로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이 비행 안전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전력화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장명진 방사청장 등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안형영 기자입니다. 2015년 미국에서 실시된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의 결빙 시험입니다. 엔진 공기 흡입구와 냉각 통로에 얼음이 얼었습니다. 얼음이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면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리온은 101개 항목 중에서 29개가 기준에 미달해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방사청은 나중에 개선하겠다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말만 믿고 납품을 재개했습니다. 규격 미달 사항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2016년 12월 방산업체의 인력 유지나 기존 헬기의 노후화 등을 사유로 전력화를 재개하였습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 관여한 장명진 방사청장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수리온은 이외에도 엔진 결함이나 유리 파손, 균열 등 결함이 발생했고 4차례나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감사원은 군 당국이 성능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K9 자주포 시뮬레이터 업체 선정도 가점을 잘못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240억 원이 투입된 공사생도 훈련기인 KT-100은 결함이 계속 발생해 사실상 장식품이 됐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 자, 지금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이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장명진 방사청장,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학 동기 동창입니다. 당시 밀실 인사라면서 비판도 있었죠. 자, 이렇다 보니까 하성영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들로 지금 방산비리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최근 방산비리로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들은 대부분 박근혜 정부 사람들입니다. 장명진 방사청장은 내정 당시 박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 동창이라는 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방위사업청장에 박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장명진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이 내정된 점은 정실 인사로 출국 금지 중인 하성룡 카이 사장도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등 친박계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에는 한 친박 의원에게 500만 원의 후원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산비리를 적폐청산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해왔습니다. 새누리당 정권 9년 동안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방산비리는 내국 행위이고 이적 행위입니다. 방산비리 수사가 본격화되면 박근혜 정부 유력 인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에선 친박계 인사들의 카이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드 문제로 조사를 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장관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충북 청주엔 오늘 하루 비 290mm가 쏟아지며 이 지역 기상 관측 이래 22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시간당 강수량도 90mm가 넘어 마치 양동이로 물을 들이붓듯이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물폭탄에 도시 전체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굵은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빗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도로 곳곳이 물바다를 이뤘습니다. 밀려드는 물을 연신 퍼내지만 역부족입니다. 지하 주차장은 입구까지 물이 가득합니다.
자동차는 지붕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아파트 입구까지 물이 넘칩니다. 어떻게 나가? 골목길에는 구조용 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산책로가 무너지며 중장비도 맥없이 넘어졌습니다. 무심천에 물이 넘쳐 대형 트럭은 지붕만 남았습니다. 거센 물살에 자동차까지 떠내려갑니다. 오늘 청주의 강수량은 290.1mm로 1995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많이 내렸습니다. 오전 7시부터 1시간 동안 90.8mm가 내렸습니다. 청주의 7월 시간당 강수량으로는 40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처음이죠, 저도. 이렇게 물 많이 내려오는 건. 이거 감당을 못하겠어요, 저희들도 여기도 집에. 오늘 내린 비는 천안 232.7mm, 증평 225mm, 괴산 173mm, 세종 114.5mm 등입니다. 중북 내륙에 내려진 호우특보는 오후 2시쯤 모두 해제됐습니다. TV조선 이상호입니다. 네, 이 같은 기습폭우에 청주 시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특히 불과 이틀 전 청주시는 폭우에도 끄떡없다며 충북대 앞에 설치한 우수저류시설을 자랑했는데 이 또한 침수됐습니다. 강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게 바닥이 온통 흙탕물입니다. 휴대전화 매장도 편의점도 팔 수 없을 정도로 상품이 물에 젖었습니다. 갑자기 도로가 다 잠기고 가기까지 막 물이 들어차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대형 아울렛은 영업을 포기했습니다. 오늘 영업 안 합니다. 지금 물 정리 하는 것 때문에. 빗물이 빠진 충북대 정문 앞 도로는 흙과 돌멩이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지하에는 강수량 330mm에도 침수되지 않는 우수 저류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폭우에는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290mm에도 빗물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틀 전 SNS를 통해 우수 저류 시설을 자랑했던 청주시는 시간당 강수량 때문이라고 변명합니다. 설계 기준보다 좀 많이 비가 와갖고 기준치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80mm 정도 오는 거로 이렇게 했는데 주민들은 어이가 없습니다. 수많은 돈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또 세금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청주에서는 산사태가 나 2명이 숨졌고 보은과 상주에서 2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전국에서 주택 192채와 자동차 79대, 농경지 498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폭우가 내린 충청과 경북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선 다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남부지방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오늘 밤엔 전국적으로 열대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손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연신 부채질을 합니다. 휴대용 선풍기도 켜보지만 더위는 가시지 않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에 도로 위에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여기는 비도 한 방울 없이 너무 찜통 같아서 너무 덥습니다. 부산과 제주, 전남과 강원 일부 지역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울산과 대구, 밀양, 경주 등 경상도 일부 지역은 오후 3시를 기해 폭염경보로 강화되면서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울산 송정동이 36.5도까지 치솟았고 대구 34.5도, 밀양과 경주가 각각 36.1도와 35.1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장맛비의 영향으로 28.8도에 머물렀지만 습도가 높아 무더웠습니다. 너무 더워서 땀도 많이 나고 습해가지고 공기하고 바람도 너무 더워요. 동해안 지역과 내륙 대도시 주변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습도가 높기 때문에 오늘 밤에 기온이 떨어지는 폭이 적어서 오늘 밤에서 내일 아침 사이에 25도 이상의 열대야가 기상청은 내일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지만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보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전국 주요 상권에서 문 열고 냉방 영업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일부터 닷새 동안
서울, 명동, 홍대 등 전국 18개 상권에서 현황을 점검하고 절전 실천 요령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행정지도디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이 되면서 바닷가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드론을 이용한 첨단 구명 장비가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이 최신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바닷가를 순찰하고 또 이 위급한 상황엔 구명 튜브를 던져준다고 합니다. 이 해양 사고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어느 정도 성능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바닷물에 빠진 남성이 허우적대며 구조를 요청합니다. 잠시 뒤 하늘에서 구명용 튜브가 떨어집니다. 드론이 실시간으로 물놀이객들의 영상을 관제센터로 전달하고 익수자가 발생하면 튜브를 던집니다. 순환사고 발생 시 구조대원이 요 구조자에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연장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전송된 영상에서 사람의 얼굴도 분간합니다. 미아 찾기에 쓰이는 드론입니다. 고화질 카메라가 장착돼 사진과 실제 얼굴을 비교해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드론으로 영상 촬영은 해도 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건 어려웠습니다. LTE망을 이용한 가벼운 중계 장비를 장착해 드론을 움직이는 CCTV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드론이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스마트하고 많이 발전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회 체계, UCT 개념의 이런 나머지 것들이 더 드론과 발맞춰서 힘을 합한다면 굉장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인천시는 앞으로 어업 안전과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연근해 감시에 드론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지진과 홍수, 산불처럼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네, 최근 공항 이용객이 많이 늘면서 특히 인천공항은요, 이 출국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또 혼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혼잡이 조금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제2터미널이 연말쯤에 개항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하림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정률 98%로 코엑스 3배 넓이며 기존 1터미널보다 천장은 3.5m 더 높아졌습니다. 원형 검색대 설치와 셀프 체크인 기기 확대 등 자동화 기기를 늘리면서 1터미널보다 소요 시간은 30분 정도 줄어듭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 거리도 기존 터미널의 4분의 1로 짧아졌습니다. 수속 시설들의 공간을 크게 넓혔습니다. 그래서 여객들께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9년 동안 4조 9천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공사. 1, 2터미널을 더하면 연간 여객 처리 용량은 5,400만 명에서 7,2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인천공항은 2001년 개항 이후 연평균 7.5%씩 여객이 증가해 지난해에는 이용 여객 수가 처리 범위를 초과했습니다. 제2터미널 입점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등 4곳. 이 항공사들 이용객들은 기존 1터미널이 아닌 2터미널을 이용해야 해 초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9월까지 종합시운전과 그다음에 건설 마무리를 완벽하게 마치고 10월에는 항공사, 정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항 일자를 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내년 2월 평창올림픽 전까지 모든 공사를 끝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네, 한여름에는 아주 차가운 바람이 또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곳을 풍혈이라고 합니다. 자, 아마 방송에서 가끔 보셨을 겁니다. 이 우리나라에는 이 밀양, 얼음골 등 25곳이 있다고 하네요. 자, 이런 풍혈의 고산지대에 사는 북방계 희귀 식물들도 자생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고 한번 느껴보시죠. 이승훈 기자입니다. 강원 홍천 해발 500m 산기슭입니다. 열화상 장비 화면에 파란색이 포착됩니다. 한여름에도 서늘한 공기를 내뿜는 풍혈입니다. 5월이든 초여름쯤에 오면 영하로 떨어져서 얼음까지 발견이. 온도계 수치는 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안경을 넣었다 빼자 김이 잔뜩 서립니다. 풍혈은 산비탈에 쌓인 암석층과 지하수의 작용으로 생깁니다. 여름에는 찬 기운이
고 이제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고드름이 생기는 경남 밀양 얼음골과 차가운 물이 샘솟는 전북 김제의 풍열냉천은 피서지로도 유명합니다. 밑에가 이 땅속이 한 천리경이야 몇 천리길이 텐데요. 거기서 물이 아주 깊이 들어간 물이 겁나게 시퍼렇게 많은 게 거기서 이제 바람이 이렇게 나오. 풍열에는 고산지대에 사는 식물들이 자생합니다. 월귤은 해발 1,500m 고산지대에 사는 작은 나무입니다. 하지만 풍열이라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해발 500m는 이곳에서도 자생합니다. 북방계 희귀식물의 피난처입니다. 빙하기에 의해 이제 퇴색됐던 북방계 식물들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잔존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풍열은 강원도와 경상도 등 전국에 25곳이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연세대학교 앞 연세로는 주중에는 대중교통만 다니고 주말이면 차량 출입이 아예 금지됩니다. 이러다 보니 주중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위험천만한 무단 횡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도로를 가로지르던 사람들이 버스 클렉슨 소리에 놀라 뜁니다.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인데도 건너기도 하고 버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무단횡단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혹시 알고 건너신 건가 아니면은 네, 여기 지나가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위험해 보일 때도 되게 있던데 뭐 어차피 위험은 아침에 일어나면부터 잘 때까지 있는 거예요. 여기 죽는 사람 별로 없거든. 서대문구는 2014년 신촌 연세로를 대중교통만 다니는 길로 만들었습니다. 2014년 초 시간당 4,200여 명이던 보행자가 지난해 5월에는 5,700여 명까지 늘면서 주변 상권도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무단횡단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네, 앞으로 10분 동안 얼마나 무단횡단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약 10분 동안 살펴봤는데요. 29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13년엔 17건, 2014년엔 13건, 2015년 9건씩 교통사고가 이어지지만 관계자는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크게 제의식 없이 그냥 이렇게 막 다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무단횡단을 보면 안 돼. 거기는 그냥 이렇게 막 다니기 때문에 이 버스들도 그만큼 조심을 하고.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요즘 대형마트 계산대에는 직원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비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의자에 앉아서 일하는 직원은 찾아보기 힘든데요. 앉지 못하는 의자, 무슨 이유일까요? 홍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15,000명이 찾는 대형마트입니다. 계산대 16개가 고객들을 맞이합니다. 취재진이 방문한 대형마트 10곳에는 모두 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의자에 앉아 계산하는 곳은 2군데에 불과했습니다. 이거 앉아서 하면 불편해. 물건 같은 거는 이렇게 할 때 그냥 서서 이렇게 잡아 당겨서 앉아서 하면 이렇게 끌어도 움직이기도 힘들죠. 대부분 의자는 장식품, 의자 아닌 의자인 셈입니다. 이 계산대는 서서 일하는데 적합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자를 새로 넣다 보니 높이도 맞지 않고 무릎도 들어가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기는 겁니다. 다리를 뻗을 수 있으며 어깨 높이의 등받이가 있고 바퀴가 달린 해외마트의 의자와 비교됩니다. 직원들이 큰 의자에 앉아 있으면 고객들이 건방지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의자 아닌 의자를 놓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등받이가 아예 없게 되면 의자에 앉아서 일하게 되면 오히려 요추부에 가해지는 디스크 함량이 더 커집니다. 서서 일하는 것보다. 서서 일한다는 비판에 앉지도 못할 의자만 비치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요즘 인터넷상에선 기행을 하고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올리는 돌발 영상이 화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지만 어린 학생들은 그저 놀이로 여기고 따라하기에 바쁩니다. 박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지나가는 초등학생의 뒤통수를 세게 때립니다. 야, 네 애비다.
지하철에서 끓인 라면을 먹고 살아있는 애벌레 수백 마리를 먹기도 합니다. 자신의 돌발 행동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리고 구독자를 늘려 돈을 버는 엽기 유튜버들입니다. 동영상의 주 시청자들은 초등학생입니다. 그 말만한 짓을 놀고 있는데 오빠가 그거 보고 있는 거 있어요. 구독수만 하려고 재미있으려고 하는데 너무 심하게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방송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초등학생 유튜버도 등장했습니다. 싸울 때 망치 쓰는 법을 알려주고 무조건 빡 던지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바로 각도를 유지해서 사이다를 흔들어 친구에게 주기도 합니다. 심하면 범죄가 될 위험도 있지만 초등학생들은 그저 재밌거리, 놀이로만 여깁니다. 말리지도 못하는 학부모들은 당국의 단속이 아쉽습니다. 따라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뭐 그런데 아니면 인터넷 그 검색하는 쪽에서 좀 더 강화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네, 한국수력원자력이사회의 신고리 원전 가동 일시 중단으로 인한 파장이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한수원 노조 대정부 투쟁을 선포를 하면서 전국적인 집회를 예고를 했습니다. 대통령 면담도 요청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탈원전 정책 관련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한수원 노조.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움직임에 돌입합니다. 먼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할 예정입니다. 집회와 시위도 예정돼 있습니다. 한수원 노조는 전국 지부별 조를 짜 다음 주부터 매일 릴레이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항의 시위에 들어갑니다. 다음 달 2차례 대규모 집회도 열립니다. 한전 노조원과 원전업계 종사자들, 주민, 학계 등이 총 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모는 5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향후 정부 대투쟁에 있어도 한수원 노조와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다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한수원 노조는 한수원 이사회 원전 건설 중단 가결에 대해 도둑 이사회로 규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연 바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석 달 동안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시민배심원단이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 등 간핵 진영과 친핵 진영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입장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네, 어제도 자세히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 한국수력원자력 지난 14일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원전의 5, 6호기 중단, 일시 중단 결정을 했죠. 자, 그런데 이런 결정을 내린 이사진 상당수, 이 원자력 발전에 적극 찬성하던 인사들이었습니다. 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춰서 태도를 180도 바꿨다. 이런 지적 나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이관섭 사장을 포함한 한수원 이사진들은 과거 원자력 발전과 원전 수출을 적극 주도한 인사들입니다. UAE의 원전 운영 정비 인력을 2020년까지 1,500명 진출시키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이렇게 양성된 원전 관련 인력들을 제3국으로. 이 사장은 지난 4월까지만 해도 한국의 후쿠시마 같은 원전 사고는 없을 것이라며 월성 원전 1호기를 계속 운전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공사 중단에 찬성한 윤청로 한수원 품질안전본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쿠시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자동 지진 정지 개통을 추가로 설치했고, 향후에 계속 운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금 그 정부의 요청은 중지 명령이라기보다는 어떤 권고적, 행정 지도적 요청의 성격이 대단히 강합니다. 이사회 13명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조성진 교수는 탈원전이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과학이라는 게 계속 꾸준히 발전돼 나가는 것이지 발달 과정을 누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네, 오늘 하루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조정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정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네. 우리 당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인데 서로 의원을 데려오려 하는 모양이에요? 네, 최근 방송인 박종진 씨가 바른정당에 입당했죠. 예. 이혜훈 대표 취임 이후 영입 1호 인사로 알려졌는데, 그렇죠.
일각에선 2호 인사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데려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바른정당 관계자는 한국당의 문제와 한계에 대해 우려하는 일부 의원들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며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오히려 홍준표 대표는 바른정당 의원 개별 영입에 관심을 두고 있다며 역으로 바른정당 의원들이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른정당은 오늘 이 청와대 여야 대표 회동 제안을 거부한 홍 대표를 향해 좀팽이, 놀부심보와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홍 대표는 뵙새가 아무리 제잘거려도 황새는 제 갈 길을 간다고 반박하며 불참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두 당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죠. 자, 두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서미경 식당 정리, 서미경 부인이라고 봐야죠. 신격호 회장이 셋째 부인이시죠. 롯데 식당을 정리하는 모양이에요. 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가 롯데백화점 내에서 운영 중인 이른바 서미경 식당을 퇴출됩니다. 서 씨는 그간 이 자신이 사실상 소유한 유기개발을 통해 롯데백화점 내에 비빔밥 전문점 등 이 4개 식당을 운영해 왔는데요. 롯데백화점은 이들 식당을 내년 1월 말까지 모두 내보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양측은 이 퇴거 시점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는데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재벌 저격수로 알려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유기개발은 수년 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롯데그룹의 위장 계열사로 지목됐고 공정위는 이런 사실을 숨긴 신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반년째 공석, 무슨 내용입니까? 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 5월 24일 국회에 제출된 뒤 꽤 됐죠. 사실상 공석 상태인데요. 실종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 청사 이 3층의 소장 집무실은 현재 6개월째 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전임 박한철 소장이 지난 1월 말 퇴임한 뒤 이정미 전 재판관 등 이 대행체제로 운영돼 왔는데 물론 김희수 후보자가 이 헌재 수장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만큼 실질적인 업무엔 차질이 없지만 이 헌재 공백 상태가 너무 오래 간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공교롭게 내일은 재헌절인데요. 거의 반년 가까이 헌재 수장실이 텅 비어있는 것은 1988년 헌재 창설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처음이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조정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인권운동가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 샤오보의 시신이 단 이틀 만에 화장돼 바다에 뿌려졌습니다. 중국 안팎에서 추모 열기가 확산되자 당국이 서둘러 훈적 지으기에 나선 건데 그의 부인 류샤까지 더 심한 통제에 놓일 전망입니다. 송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줌의 재로 남은 류 샤오보. 그의 유해가 바닷속으로 사라집니다. 유족들은 꽃잎을 뿌리며 추모합니다. 보통 사흘 정도 조문을 받는 게 관례인데 류 샤오보의 시신은 중국 당국의 철저한 통제 속에 단 이틀 만에 바다에 뿌려졌습니다. 당국은 지역 관습대로 장례를 치렀다고 설명했고 류 샤오보 형도 강요는 없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从他病重入院，一直到抢救，到火化，最后海葬，这个整个的过程我都参与其中。 하지만 실제로는 냉동 보존을 원한 유족에게 당국이 화장을 요구했고 유해도 바다에 뿌릴 것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흔적을 지우겠다는 이 속전속결 조치는 류 샤오보의 죽음이 반체제 운동의 도화선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중국 당국은 인권운동의 새 상징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의 부인 류샤에 대해서도 통제를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해외로 보내달라는 국제사회 목소리를 무시하는 건 물론 2010년부터 가택연금 상태로 최악의 우울증과 불면증,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류샤에게 더 심한 통제를 가할 것으로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중국 장수성의 2층 연립주택에서 불이 나 22명이 숨졌습니다. 2층 주택에는 인근 식당 직원 25명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 새벽 시간에 불길이 치솟으면서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주택이 새까맣게 그을려 있습니다. 중국 장수성 창수시 한 연립주택에서 화재가 난 것 오늘 새벽 4시 30분쯤.
2층 연립주택에서 화재가 나면서 잠을 자고 있던 주민 2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불길은 오전 10시 30분이 돼서야 진압됐습니다. 2층짜리 주택에는 인근 식당에서 근무하는 직원 25명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은 주택에 많은 직원들이 모여 산 데다 모두가 잠든 주말 새벽 시간에 불이 나는 바람에 참변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모든 방의 창문마다 방범창이 설치돼 있고 1층 출입문도 철문으로 막혀 있어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중국 장수성 안전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현장 조사 중입니다. 한편 화재가 난 주택은 지난달에 인근 주민이 전선이 어지럽게 얽혀 있다며 시 정부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어 중국의 안전불감증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네, 현대무용 또 한국무용, 검은고 이러한 순수예술 이 전문가들만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엔 취미생활이 다양해지면서 이런 순수예술에 도전하는 일반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한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킥, 점프, 하나, 둘, 셋. 현대무용. 국립극장 무대에서나 볼 수 있는 예술 같지만 이 클래스엔 일반인뿐입니다. 바닥을 구르고 공중을 가르고 열심히 따라합니다. 그 현대무용이 틀에 박힌 스타일이 있었는데 그 요즘 댄스 같은 거를 조금 응용을 시켜서 현대무용으로 접목을 시켜서 더 재밌고 일반인들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동적, 저동적, 살짝. 장구 소리에 맞춰 한바탕 춤사위가 벌어집니다. 운동 삼아 슬슬 시작한 춤이 이제는 꽤 태가 납니다. 전통 음악에 일단은 몸을 맡기고 이렇게 춤을 추다 보면 정말 즐겁고 스트레스도 확. 그때 한국무용을 배웠을 때는 입시 위주, 전공자 위주로 무용을 했던 게 주 대반사였고요. 건강을 많이 중요시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힐링이 되는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아요. 세게. 모션은 아래로. 네, 범접하기 어려울 것만 같던 악기 검은고 역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대부 악기답게 남성들이 연습실을 채웠습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악기가 아니라서 좀 생소했지만 배우다 보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일반인 분들이 너무 잘 따라하시고 이런 깊은 그런 내면을 좀 더 궁금해하시는 면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다시 생각해 보기도 하고 오히려 그렇게 배우는. 힐링 시대, 순수예술이 성역이라는 관념도 바뀌고 있습니다. TV조선 신환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세계 최고의 축구 클럽들이 중국과 미국 등을 돌며 축구 투어를 펼칩니다. 프리시즌 최고 이벤트인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 ICC컵이 오는 화요일 개막하는데요. TV조선이 생중계합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쟁걸음으로 골키퍼를 속이고 골망을 흔든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 높이 솟구쳤다 두 팔을 펼쳐 환호하는 축구 천재 호날두. 메시와 호날두가 활약하는 스페인은 물론 잉글랜드,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각 리그를 대표하는 세계 최고의 명문팀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한여름에 펼쳐지는 최고의 축구 축제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 ICC컵이 오는 화요일 AC밀란 도르트문트전을 시작으로 19일간의 열전에 들어갑니다. ICC컵은 유럽 각국의 리그가 시작되기 전 미국과 싱가포르, 중국 등을 돌며 펼치는 대회입니다. 최고 클럽들의 명예를 건 맞대결. 비시즌 동안 새롭게 둥지를 뿌린 누적생들의 활약도 최초로 볼 수 있는 무대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의 엘 클라시코, 맨유와 맨시티의 맨체스터 더비 등 빅매치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한국인 최다 골 기록을 세운 토트넘의 손흥민도 부상 회복 정도에 따라 출전이 가능하고 바이에른 뮌헨에 영입된 정우영도 이번 대회 출전이 유력합니다. TV조선은 전 세계 최고 스타들을 향한 ICC컵 주요 경기를 독점 생중계합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내일은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무더위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특히 영동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더위와 함께 중부 내륙 지역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는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중부지방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 등 곳곳에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고 이 열대야는 낮 동안의 무더위로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다시 장마 전선이 활성화되면서 비를 뿌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큰 폭의 인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당장 내년도 경제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시선이 엇갈립니다. 이 분수 효과로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취약계층의 고용 한파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정작 중요한 것, 이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이 정부의 꼼꼼하고 세심한 대응책 마련입니다. 일요일 종합뉴스 7 마칩니다. 네, 저희는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